담보가 무슨 말이에요? 보장. 담보는 보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물건이나 권리를 양도했는데 하자가 있다 없다? 하자가 있다 이 말이지. 아까 매매에서 매도인은 뭘 줘야 됩니까? 완전한 재산권을 줘야 되는데 그 넘겨받은 재산권이 완전하다,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 매수인이 불만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말한다고? 그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세요 라고 책임을 묻는 걸 말한다? 담보 책임이다. 매도인은 담보 책임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봅시다. 매도인이 중고자동차를 을에게 팔기로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맺고 대금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매도인도 매수인에게 3월 1일 날 자동차를 점유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점유를 이전받고 운행을 해보니까 시동은 잘 걸리는데 이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점검에 가서 수리를 부탁했는데 수리 비용이 한 50만 원 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넘겨받은 요 자동차는 하자가 있어 없어? 좀 하자가 있죠, 그지? 그럼 을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까 없을까? 불만이 있겠죠. 그래서 갑이 완전한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을이 완전한 1,000만 원을 지급하면 갑도 완전한 자동차를 줘야 되는데 지금 불완전한 자동차를 준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을 찾아가서 뭐라 할까? 요 5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세요 하겠죠. 요걸 뭐란다? 담보 책임이다.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줬으니까 너도 뭘 해라? 1,000만 원 가치 자동차에 대해서 보장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보장을 해라.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하는 걸 말한다? 담보 책임이다.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 묻는 거예요. 담보는 뭐라고요? 보장이라고, 보장. 저번에는 점주율에 담보물건 배웠죠? 저당권, 유치권 이런 거 배웠잖아. 저당권은 뭘 담보하죠?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담보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지. 피담보 채권의 변제. 안 주면 어떻게 한다? 개민하고 돈 받아가기 때문 아닙니까? 이게 보장이죠. 변제를 보장한 거. 여기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는 뭘 보장할까? 완전 가치를 보장해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1,000만 원 줬으니까 너도 뭘 달라? 1,000만 원의 가치가 되는 완전한 자동차에 대해서 보장을 해라. 이게 담보 책임 뜻이에요. 내가 인도받은 자동차는 지금 얼마 가치밖에 없다? 950만 원 가치밖에 없잖아요. 50만 원 마이너스 요인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1,000만 원을 완전한 가치를 보장해라 하는 취지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걸 말한다?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담보 책임은 그 성질이 당사자가 계약을 맺을 때 합의를 한다, 합의를 안 해도 된다. 합의를 안 해도 당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계약을 맺으면서 혹시 하자가 있으면 책임지기로 합시다. 이렇게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발생하니까 약정이다, 법정이다. 이거는 법정이에요, 법정. 법정 책임이고. 그리고 그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잘못이 있어야 될까,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야 될까? 잘못이 없어도 내가 팔은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 무과실. 그래서 담보 책임은 그 성질이 법정 책임이면서 무과실 책임이다. 잘못이 없더라도 자기가 팔은 물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라 이런 뜻입니다.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그런데 이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면책이 된다, 안 된다?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3월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애당초 1,500을 달라 하니까 매수인이 500을 깎아달라 한 거예요. 하니까 매도인이 뭐랬을까? 그래서 내가 500만 원 깎아줄 테니까 자동차에 사소한 고장이 있더라도 우리 책임을 묻지 말기로 합시다. 하니까 매수인이 뭐랬다고? 줬어. 합의를 본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가 말 안 되는 거야. 그럼 매수인이 매도한테 가서 책임지세요. 돼? 안 돼? 그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담보 책임은 면책 특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면책 특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특약을 맺을 당시에 매도인은 이미 하자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도인이 그 하자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책특약을 맺었다면 이거는 신의식에 어긋난다, 어긋나지 않는다. 이거는 신의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거래 관계에서 신의를 위반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면책이 돼야 안 돼. 안 된다 하는 발언도 있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 가지가 담보 책임의 기본 내용입니다. 요 가지 보십니다. 복수 한번 해볼까? 담보 책임이 무슨 말이에요? 뭐 말귀를 알아들어야 그 책을 읽을 거 아니야. 에? 그냥 보장이라지 말고 조금 해라. 완전 가치를 보장한다. 완전 가치를 보장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등가성을 보장한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등가가 무슨 말이죠? 이 등가란 것은 어의 시각에서, 이 주인공이 어리야. 어의 시각에서 보면 얼마나 줬어요? 1,000만 원 줬잖아. 그러니까 어리 가백에 내가 1,000만 원 줬으니까 너도 어떻게 해라? 1,000만 원의 대등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보장해라. 이게 완전 가치 보장하고 같은 뜻이에요. 등가성을 보장한다. 등가성 확보를 위해서 담보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담보 책임 문과가 물어보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권리나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완전 가치 보장을 문제 삼아서 책임을 지우는 것을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되고, 그리고 담보 책임의 성질이 법정 책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발생하고,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그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기책 사유가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담보 책임은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 면책 특약을 맺으면 책임을 면제할 수도 있다. 책임을 가중, 감경, 면제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요 가지가 담보 책임 기초입니다. 그렇다면 담보 책임은 어떤 종류가 있냐? 담보 책임 종류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어. 권리 하자가 있고 물건의 하자가 있더라. 그렇다면 권리 하자에는 어떤 것이 있냐? 권리 하자를 쭉 보면 5개가 있습니다. 권리 하자는 5개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 전부 타인. 그 다음에 일부 타인. 그 다음에 수량부적. 용익적 제한. 사용 수익을 제한한다 이 말이죠. 용익적 제한.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으로 인한 제한이 있습니다. 요 4가지가, 5가지가 권리 하자예요. 그 다음에 물건 하자는 크게 나누면 2가지가 있어요. 특정물 매매에 대한 담보 책임이 있고요. 이 불특정물을, 특정물 반대말은 뭐예요? 불특정물이죠. 불특정물 매매에 대한 담보 책임이 있는데, 이 불특정물 매매를 다른 말로는 종류물이라고 합니다. 같은 종류의 물건이 많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에서 2가지, 세부적으로 나누면 7가지가 있겠죠. 이 7가지가 담보 책임 내용인데, 오늘은 그 개념을 알고 가는 거야. 전부 타인의 권리가 무슨 말인지, 일부 타인의 권리가 무슨 말인지 이걸 알아두면 돼요. 알고 그 뒤에 이제 처리 방법은 본수업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되고, 기본 과정부터 다 많이 알 필요는 없으니까 매년 놓는 건데, 전부 타인을 한번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을에게 팔기로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맺고 대금 1억에 5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소유자가 A가 건물의 소유자이더라 이겁니다. 자, 이 매매 계약은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갑이 누구 건물을 팔았다고? A의 건물을 을에게 팔기로 계약을 맺고 5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다니까? 그럼 이 매매 계약은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하자 없지. 그럼 이제 처음으로 또 돌아간다. 우리가 제일 첫날 첫 수업할 때 이걸 본 거야. 제일 첫날 첫 수업할 때 매매는 계약이죠. 계약을 맺으면 뭐가 발생해?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그래서 계약을 다른 말로 말한다? 채권행위다라고 하고, 또
의무 부담행위다라고 하죠. 근데 이 단계에서는 처분하는 거예요? 처분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의 단계이기 때문에 처분권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처분권이 필요 없으니까 네 거 내 거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그래서 남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한참을 이제 돌아와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구만. 따라서 남은 건물을 사고 파는 계약도 하자가 있다, 없다? 하자가 없다, 이렇게 답해야지. 하자가 없는데 이행 날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갑이 A로부터 건물을 사가지고 넘겨주면 되는 거야. 이행만 해주면 될까요? 약속만 지켜주면 되지.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단계에서는 그 대상 목적물이 내 건지 남의 것인지 따질 필요가 없고, 약속 날짜가 되면 뭐야? 약속을 지켜주면 돼. 사서 넘겨주든 상속을 받아 넘겨주든 정리를 받아 넘겨주면 될 거 아니야.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타인의 물건에 대한 이게 뭐야? 전부 남은 거 아니야. 전부 남은 거죠. 전부가 A 건데 갑이 지금 어렵게 파는 거 아니야. 그게 전부가 타인의 권리를 매매했단 말이 그런 뜻이야. 전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 그래서 계약 자체는 아무 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행 날짜가 됐는데 갑이 A 보고 팔아라 하니까 판다, 안 판다? A가 안 판다. 넘겨줘, 못 넘겨줘? 못 넘겨주면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못 넘겨줬을 때 비로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렇다면 이 매매 계약을 어떻게 하자? 해지합시다 한다든지, 아니면 손해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손해배상해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매매를 할 당시 1억짜리인데 5월일에는 그 집값이 한 3천만 원 오른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는 집 시세가 얼마고? 1억 3천이죠. 그러니까 어리 어떻게 할까? 1억을 주면서 네가 집을 못 넘겨줘야 됐으니까 집 대신 얼마를 달라? 현재 시세대로 1억 3천을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한단 말이지. 1억을 주고 집 대신 1억 3천을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1억 안 주고 얼마 받으면 될까? 3천만 원 받으면 되겠죠. 그렇게. 다시 본다. 매매 계약을 맺을 당시에 매매 대상 목적물이 꼭 매도인 것이어야 된다, 타인의 것이라도 관계없다. 그래서 타인의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을 뭐라 한다?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다라고 하는데, 계약 자체에는 하자가 있다, 없다? 아무 하자 없다. 그러니까 이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자가 없다는 말은 이 계약은 유효란 뜻이죠. 유효란 말은 재건 채무가 발생했다는 뜻이죠. 재건 채무가 발생했으니까 이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행을 해요, 못 해요? 이행을 해버리면 문제될 게 없어. 돈 주고 등기는 주면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이행을 못하게 되었을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뭘 한다? 책임을 묻는다. 그게 뭐야?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 대한 담보 책임을 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담보 책임 내용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요까지 알아들었죠? 요 정도가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입니다.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야 돼. 그래야 나중에 매수인이 또 선일 때는 어떻게 하고 매수인이 악일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죠.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막 헷갈리 버리는 거예요. 이 막 걸음이 막 스텝이 엉켜가지고 딱 자빠지기 좋다고. 딱 지금 중심이 약해요, 강해요. 중심도 못 잡고 있고 지금 천지분간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많이 보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자, 1부 단위 걸면 본다. 1부 단위. 갑이 토지 200평을 월가 3월 1일 날 매매하기로 계약을 맺고 대금 1억에 5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다. 평당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 왜? 200평을 1억에 사기로 했다. 얼마? 500만 아이가? 평당 500이요, 500만 원이죠? 50비가 50만 원이가? 아, 참, 나도 계산이 안 되는데 물어보니 내부터 안 되는 거 아이가? 50만 원? 계산해봐라, 부터. 얼마예요? 50만 원 주면 되겠구만. 500만 원 하면 500만 원 해보면 10억이 돼버리지, 10억이. 50만 원이죠? 중개사 잘 나가면 뭐 해야 돼? 계산이 빨라야 돼. 나는 계산을 못해서 중개사를 못하는구만. 누가 내보고 그러다 어디 떨어진 사람이 내보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내보고 사업자 등록 올려가지고 사무실 차리래. 그럼 자기가 하겠다고. 그 사람 5년을 했는데 떨어졌어. 5년 했다, 5년 공부를. 근데 내가 보니까 안 될 것 같더라. 공부를 안 해. 맨날 남 하는 거 다 하고 무슨 공부를 하겠냐고. 그래서 내가 첫날 내가 이런 이야기 했는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이다, 수험생이다.
수험생이야. 수험생이 사람처럼 살려면 안 돼. 한 1년은 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사람 노릇 하려고 하니까 공부가 되나 이게. 수험생은 저번에 내가 4분은 몇 박자? 3박자로 살죠. 사람은 4분은 4박자로 살고. 그러니까 또 무슨 뽕짜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일반인은 어떻게 살아요? 먹고, 자고, 놀고, 일하고, 이렇게 산다니까. 네 가지를 다 해. 근데 수험생은 먹고, 자고, 공부하고, 세 개만 해야지. 뭐가 빠졌어요? 놀고가 빠졌다, 이가. 그 놀러 다니면 안 된다니까. 봄에는 꽃놀이 가고, 여름에는 또 뭐 바다에 무슨 피서 가고, 가을 되면 또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단풍놀이 간다 하고, 외가요 업무를 보니까 개똥 부어놓은 게 아까워서 간다 하고. 그 개 언제 들었으니까 재작년에 들어. 그럼 재작년에 공부했던 것 같은데, 재작년에 그 개를 왜 들었냐고. 근데 친구들이 들었다 하고. 긴장감이 없어. 맨날 싱글벙글하지. 내가 볼 때는 어디 끝놓고는 올해 또 뚝 떨어져 갖고는. 그래서 내가 그냥 중개사 하지 마세요 이랬어. 내보고 자격증 걸어주래. 내보고 무슨 난리가 날라고. 개선도 빨라야 되고 눈치도 빨라야 돼. 그러니까 50만이죠. 근데 매매 계약을 맺고 나서 청량을 해보니까 그 200평 중에서 20평이 옆집 A 토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매매 계약은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매매 계약은 아무 하자 없어. 남은 물건도 사고 팔 수 있죠. 그러니까 갑이 자기 땅이 몇 평이요? 180평인데 요리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경계가. 요것이 갑의 땅이고 요것이 A 땅인데 요 울타리 요쪽으로 A 땅이 얼마가 들어왔다? 20평이 요 물리 들어온 거예요 20평이. 그러니까 요 울타리 안쪽에는 몇 평입니까? 200평이 맞는데 갑의 땅은 몇 평이다? 180평이고 옆집 A 땅이 20평이 요 끼어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끼어들어 있다. 그러니까 어른 매매를 할 때 울타리 요쪽은 당연히 갑의 것이다 생각하고 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청량을 보니까 200평이 맞아 안 맞아? 200평이 맞는 거야. 200평은 맞는데 그 중에서 20평이 누구 거다? 옆집 땅이더라 이겁니다. 이게 뭐라고? 일부 타인에 걸린 매매지. 일부가 남은 거다 말이죠. 일부가 남은 거예요. 일부 타인에 걸린 매매도 매매 계약은 아무 하자 없습니다. 사가 넘기면 되니까. 근데 A가 20평을 팔라 그래 안 팔라 그래? 갑이 A한테 가서 A야 미안하지만 다음 안쪽에 내 땅이 20평이 끼어들었는데 내가 이걸 을한테 팔았다. 그러니까 내가 안 넘겨주면 손해배상이 되니까 20평 나한테 팔아라. A가 난 못 판다 이래 된 거예요. 돌려달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20평을 사가지고 200평을 온전하게 넘겨줘버리면 문제는 없어. 그런데 20평을 못 넘겨줘야 된다고. 그때는 뭐 해야 돼? 책임을 져야 된다. 그때 을이 갑을 상대로 요 20평 값을 깎아주세요. 이렇게 대금 감액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을의 입장에서는 200평이 있어야 집을 짓는 거야. 180평 같으면 집이 나와 안 나와? 집의 모양이 제대로 안 나와서 목적 달성이 안 되죠. 예? 그때는 어떻게 한다? 또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또 집을 못 짓으려 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부 타인에 걸린 매매에서는 계약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행을 못하게 되었을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 감액을 청구한다든지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일부 타인에 걸리는 일부 타인. 그 다음에 이제 수량부족. 수량부족은 무슨 말이냐면 3월 1일 날 200평을 평당 얼마 50만 원씩 해서 1억에 사고 팔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청량을 해보니까 다음 안쪽의 땅은 전부 다 갑의 땅이 맞습니다. 다음 안쪽의 땅이 갑의 땅이 맞는데 평수가 몇 평이다? 180평이다 이런 뜻입니다. 남은 것이 끼어들었어 안 끼어들었어? 남은 것이 끼어든 건 없어. 전부가 내 땅인데 양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죠. 수명이 부족한 거예요. 이걸 말한다. 수량 부족이다. 아파트를 50평 분양을 받았는데 재보니까 48평이다. 45평이다. 얼마가 부족해? 5평이 부족한 거죠. 그런 걸 말한다. 수량 부족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일부 타인하고 다른 거예요. 일부 타인은 양은 같은데 양은 맞는데 일부가 남은 거다는 뜻이고 수량 부족은 양 자체가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양 자체가.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냐?
양 자체가 부정한 매매 계약도 계약은 유효입니다. 계약은 자유니까 유효인데 이행을 못하게 되죠. 수은팩이 없어서 못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른 수은팩 값을 깎아주세요. 대행감해를 청구할 수도 있고 180회만으로 목적 달성이 안 된다. 그럴 때는 뭐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게 수량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이것이 수량부족인지 일부 타인에 걸리면 이걸 잘 하셔야 돼. 일부 타인에 걸리면 양은 맞는데 일부가 남은 거다. 수량부족은 양 자체가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용익적 제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건물을 샀어. 그리고 이행 날짜가 돼서 이행을 하는데 그 건물에 뭐가 붙어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 붙어있다든지 아니면 전세권이 붙어있다. 땅을 샀는데 그 땅에 30년짜리 지상권이 붙어있다. 지역권이 붙어있다. 그러면 땅을 사서 내 명의로 등기가 넘겨 오더라도 그 지상권이 주고요, 따라와요? 따라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땅을 사더라도 30년 끝날 때까지는 내가 그 땅을 사용을 한다, 뭐 한다? 못 한다. 이게 용익적 제한이야. 땅을 샀는데 매수인이 사용 수익을 함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용익적 제한. 30년짜리 지상권이 붙어있다. 건물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붙어있다. 건물을 사도 전세권 3년 기간이 끝날 때까지 내가 그 집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갈 거 아니야. 전세권 붙은 이제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건물 매수인이 3년 기간 동안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게 됐다. 이게 용익적 제한이야. 그래서 용익적 제한 뜻이 그렇습니다. 용익적 제한.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전세권으로 인한 제한돼 있다. 그죠? 시험에서는 여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서 5번이 중요합니다. 전세권, 저당권. 이 전세권, 저당권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습니다. 갑 A로부터 1억을 빌리고 자신의 토지 2억에다가 3월 1일 날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이 땅에 뭐가 붙었어요? 저당권이 붙었죠. 그런데 갑이 돈이 필요해서 저당권 붙은 토지를 4월 1일 날 매매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저당권을 설정하고 10월 1일 날 변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4월 1일 날 매매를 통해서 병에게 팔은 거예요. 병에게 얼로 하고 어려게 팔고 등기를 넘겨줍니다. 그럼 이 저당권이 주고요, 따라가요? 매매를 한 데에서 저당권이 죽지는 않습니다. 저당권이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저당권 할 때 배웠는데 이 사람 이름이 제3취득자예요. 제3취득자가 뭐냐면 저당권이 붙은 땅을 매매를 통해서 샀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은 뭐라 한다? 제3취득자. 그런데 매매를 통해서 저당권이 붙은 땅을 샀지만 토지 사용에는 지장이 있다 없다? 아직까지는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10월 1일 날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갑이 돈 1억을 갚아줘버리면 어떻게 할까? 변제를 해버리면 이 저당권도 떨어져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매 당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것만 갖고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지세요 할 것이 있어 없어? 책임질 것이 없어.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10월 1일 날 변제를 안 한 거예요. 변제를 안 하면 우리 어떻게 하지? 을의 땅을 A가 을의 땅을 개매해가지고 돈을 받아가 버리겠죠. 이제? 그러니까 갑이 돈을 안 갚으면 불똥이 어디를 튄다? 매수인한테를 튀는 거야. 그래서 매수인이 개매가 들어와서 이제 뭐다? 11월 1일 날 B가 갱락을 받고 갱락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어디로 가버립니까? B한테 넘어가 버릴 거 아니야. 그럼 을은 소유권을 11월 1일 날 소유권을 잃게 되겠죠. 이제? 이때 비로소 뭘 한다?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비로소 을이 갑을 상대로 네가 돈을 안 갚는 바람에 내가 소유권을 잃게 됐으니까 책임지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저당권 행사를 통한 담보 책임 문제입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기 좀 복잡죠. 다시 볼까? 갑이 A로부터 1억을 빌리고 2억짜리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런데 저당권이 붙은 땅을 돈이 필요해서 을에게 팔았다. 그런데 을이 매매 당시 저당권이 설정되고 저당권이 붙은 등기를 넘겨받은 것만 갖고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다 없다? 아직까지는 담보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10월 1일 날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갑이 A에게 1억을 못 갚았다. 못 갚으면 어떻게 하지?
채권자가 경매를 실행하겠죠. 경매를 실행하겠죠. 그래서 된 거죠. 매도인이 돈을 안 갚으면 불똥이 어디로 튄다? 매수인한테로 튄다 이 말이야. 매수인한테로. 그래가지고 제3자가 경매를 받고 대금을 한다고 하면 경매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가는 순간 매수인들은 뭐야? 소유권을 잃게 되겠죠? 이때 비로소 뭐가 된다? 담보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한 것만 갖고는 담보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 이후에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게 되거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뭘 한다? 책임지세요. 이렇게 담보책임을 물 수 있다. 이게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인한 담보책임입니다. 저당권 전세권으로 인한 담보책임. 그래서 요 5개를 우리가 본 거예요. 요까지를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봅시다. 449페이지 봅니다. 담보책임이 중요해요. 둘째 줄 봅니다. 의 부분.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존재하는 권리상의 하자 또는 물질적인 하자로 인하여 물건 하자죠. 인하여 특별히 매수인에 대해서 부담하는 책임으로서 매도인의 과책을 요하지 않는다는 특색이 있다. 그냥 이렇게 어렵게 쓰지 말고 그냥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과책을 일하지 말고 매도인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안에 2번. 이 책임은 유상계약인 매매계약에서 출년의 등가성을 고려한 것 줄치고. 출년이 뭡니까? 이 사람은 말이 어려워. 출년이 뭐야? 돈을 냈다 이 말 아니야, 돈을. 내가 지금 돈을 얼마 냈노? 1,000만 원 돈을 냈죠, 그죠? 1,000만 원 돈을 냈으니까 너도 어떻게 하라고? 1,000만 원의 대등적 가치가 되는 물건을 내한테 제공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등가성이야, 등가성. 등가성을 보장한단 말이 그런 뜻이야, 등가성. 등가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매매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상계약에 다 적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밑에 성질을 보니까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법정 책임인지 아니면 채무불이행 책임 논란이 있다. 종래에는 법정 책임설이 다수설이었으나 현재는 채무불이행설이 유리하다 되어 있는데 학설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학설은 뭐 어떤 걸 시험 낼 거예요. 답이 2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담보책임은 등가성을 고려한 무슨 책임? 완전 가치를 보장하라는 취지에서의 책임이고 그 성질이 뭐다? 당사자의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발생하고 또 과실이 없더라도 당연히 책임을 진다. 그리고 임의기준이기 때문에 면책 퇴학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기초를 딱 잡고 보시면 돼요. 그거가 기초예요, 기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450페이지. 큰 타이틀을 보니까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되어 있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권리의 하자. 권리의 하자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까지 본 거예요. 그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이 뭐야? 타인 권리 매매 줄치고. 앞에서 전부란 말 끼워넣으면 뭐야?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 되겠죠. 그래서 가로 속에 있는 말,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어디 되어 있죠? 이걸 이제 줄여서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묻는 말에 답을 해볼까?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는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매매 계약에 하자가 있냐고? 아무 하자 없어. 나무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도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전부가 나무 집이든 전부가 나무 땅이든 사고 파는 계약은 된다. 뭐 빼놓고는 다 돼? 사람 빼고는 다 돼. 이거 내가 따지 안 따져? 안 따지는 거예요, 매매 계약은. 그게 이제 계약의 자유다, 이 말이에요. 뭐 별도 달도 뭐 매매 계약을 한다 샀는데. 내려가서 동안에 1번에 매매의 유효 줄치고. 자, 매매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전부가 나무 권리를 사고 파는 계약도 유효란 말이죠. 유효란 말은 채권 채무가 있다, 없다? 채권 채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등기 전가 대금 지급의 의무를 진다, 안 진다? 진다. 그래서 그 셋째 줄 보세요. 타인의 권리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남은 걸 팔았으니까 이행 날짜 되면 사가지고 넘겨줘야 된다. 넘겨줘야 돼. 계약이 유효니까. 그런데 넘어가서 담보 책임 봅니다. 기억의 의. 둘째 줄. 그러므로 매도인은 타인의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줄치고. 계약이 유효니까 채권 채무가 발생했고 따라서 이행 날짜가 되면 매도인은 제3자 타인으로부터 건물을 사가지고 넘겨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줄.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밑에 줄. 담보 책임으로서
계약 해제,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됐죠? 그리고는 밑에 B번에 얘가 나와 있죠. 예컨대 갑이 1만 평방미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다음 줄치고 그 토지 전부가 뱅의 소유 줄치고. 자, 갑이 누구를 팔았어요? 갑이 누구를 팔았지? 갑이 뱅의 토지를 누구한테? 을에게 팔았다 말이죠. 하더라도 그 매매 계약은 유효다 뭐다? 유효니까 이전해야 돼, 아니 돼? 이전해야 돼. 근데 뱅이 갑에게 땅을 판다 못 판다? 못 판다 하니까 못 넘겨줘야 되겠단 말이지. 그때 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려가서 이제 요건 타이틀만 한번 볼까요? A번 누구를 팔았어요? 타인에 걸린 매매일 것 줄치고. 그 다음 B번 취득해서 넘겨줬다 못 넘겨줬다? 못 넘겨줘야 되겠죠. 넘겨줘버리면 문제될 게 없어. 그래서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것 줄치고. 요것만 한번 봅시다. 자, 넘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전할 수 없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효과 줄치고. 매수인은 가만히 있을까? 매도인한테 뭐라 할까? 뭐라 하겠지, 뭐라고? 계약 해제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계약 해제 또 못 넘겨받으면 이래가지고 내가 그 땅을 넘겨받아가지고 그 땅에 집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쫙 세웠는데 이놈 자식이 땅을 못 넘겨줘가지고 내가 계획이 어긋나버려가지고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별도로 뭘 한다?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지 뭐. 그죠? 그렇게. 그거까지만 딱 봅시다. 그 다음에 넘어와서 453페이지 양가로 2번 큰 타이틀 양가로 2번 줄을 쳐.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줄을 쳐.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줄 치고 일부 타인에게 매매죠. 그리고는 법정 박스 밑에 의에서 니은부터 봅니다. 니은 따라갔죠. 예컨대 갑이 1만 평방미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줄을 칩니다. 그 토지의 1천 평방미터가 뱅의 소유 줄 치고 그것만 딱 줄 치면 되죠. 자, 10,000평방미터를 갑이 을에게 팔기로 했는데 청량할 혐의가 10,000평방미터는 맞습니다. 근데 10,000평방미터 중에 누구 땅이 끼어들었다? 뱅의 땅이 1,000평방미터가 끼어들어 있다는 거지. 남은 땅이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한다. 일부 타인의 권리입니다. 그 계약도 유효다 뭐다. 유효니까 재건 채무가 발생했고 따라서 갑은 뱅으로부터 1,000평방미터를 사가지고 을에게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뱅이 판다 안 판다? 안 판다는 말이지. 그래가지고 넘겨줘 못 넘겨줘? 못 넘겨주게 됐다고. 그렇다면 갑은 을한테 뭐야?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뜻이죠. 여기 일부 타인의 권리입니다. 요건 봅니다.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어서야 한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1,000평을 사가지고 못 넘겨줘야 된다. 그럼 어떤 담보 책임을 지느냐? 기업 줄을 칩니다. 대금감액 청구와 해제 줄 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대로 아까 200평 값을 어떻게 해달라? 깎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180평만 갖고는 여기서는 뭐야? 9,000평방미터만 하고는 목적 달성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럴 때는 계약을 깹시다. 이렇게 해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자, 넘어가서 B번. 이와 같은 경우에 잔존 부분만이라면 매수인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뭐 전부를 해제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있죠. 그 다음에 또 해제나 뭐 대금감액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또 뭐 더 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쭉 내려서 핵심 정리 바로 밑에 양으로 3번 수량부족 또는 일부 멜시일 이렇게 되어 있다. 수량부족. 이것도 예를 한번 볼까요? 455페이지 페이지 바꿔서 제일 위에 니은을 봅니다. 예컨대 갑과 을이 갑 소유 토지 한 필지를 1만 평방미터로 생각하고 평방미터당 10,000원으로 계산해서 1억 원에 수량 지정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평당 아까 50만 원에 우리가 200평 이렇게 샀다. 똑같은 이야기죠. 근데 청량을 해보니까 얼마가 부족하다? 100평방미터가 부족한 것으로 판명돼 내리돼 있죠. 아까 저 200평을 샀는데 20평이 부족하단 말이지. 이게 뭐야? 수량 부족이죠. 수량 부족. 그때 담보 책임이 문제가 된다. 근데 그 밑에는 뭐야? 또는 갑이 일반 평방미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토지의 1,000평방미터가 계약 당시 이미 포락으로 멸실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하천가에 있는 노인 아파트를 사고 팔았는데 장부상으로는 그저 1만 평방미터 돼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그중 1,100만미터가 떨어져 나가버렸다는 거죠. 강물이 휩쓸려 간 거야. 포락이 무슨 말이에요? 강물이 휩쓸려 가지고 땅이 떠내려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토지가 뭐가 돼버렸다? 하천바닥이 돼버렸다는 뜻이죠. 그게 포락이에요. 포락. 그것도 수량 부족이죠. 그럼 요건 수량을 지정한 매매일 것 줄치고 수량을 지정한 매매일 것 평당 얼마 이래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평당 1,000만 원에 뭐 50평, 이래가 5억 이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수량 지정매입니다. 자, 넘어가고. 그 다음 니은, 실제 목적물의 수량이 지정된 수량보다 부족할 것 주시고. 그런 식으로 읽으면 되겠죠. 그 다음 디귿, 매매 목적물 일부가 멸실돼서 아까 1,100만 m 뭐 하천부지로 내려앉아 버렸다는 뜻이죠. 그 다음 선이니까 이런 건 지금 보지 말고. 그 다음 담보책임 내용은 뭐 아까 말한 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뭘 한다. 둘째 줄에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남은 것만 갖고는 목적 달성이 안 되면 뭐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양가로 4번 목적물에 매수인의 줄쳐, 매수인의 용익을 방해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줄치고, 아까 땅을 샀는데 그 땅에 뭐 30년짜리 지상권이 붙어 있다. 그럼 내가 소유권 넘겨온들 지상권 기간 30년 끝날 때까지 내가 그 땅을 사용을 한다, 뭐 한다. 사용 수익을 못 한다 말이죠. 그 다음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에 3년짜리 전세금이 붙어 있다. 그럼 내가 소유권을 넘겨받아 본들 전세권 기간 3년 끝날 때까지는 사용을 한다, 뭐 한다.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런 걸 말한다. 용익적 제한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개념을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의의를 봅니다. 575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유치권, 뭐 등기된 임차권이 존재하거나 지역권이 있어야 될 지역권이 없다든지, 있어야 될 지역권이 없다든지, 없어야 될 지역권이 있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사용 수익을 한다, 뭐 한다. 사용 수익을 못 한다. 그래서 그 니은에 그런 말 나와 있죠. 이러한 권리가 매매의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으면 그 밑에 줄 매수인은 그렇죠.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 수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땅에 혹이 붙어 있다 이런 뜻이. 그렇게 보면 돼. 그 다음 넘어와서 디귿 예컨대 갑이 1만 평방미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을 해요. 땅에 뭐가 붙었다? 막 30년짜리 지상권이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30년 지상권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토지를 사용을 한다, 뭐 한다. 못 한다고 무슨 말이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묻는다 이런 뜻입니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 책임 내용으로 바로 내려가서 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또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나중에 보시면 이거는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본수업 들어가면 내가 표를 한 개 내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의는 모두 보호되고 악의자는 보호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인데 보호되는 것이 한 서너 가지가 있더라. 네 가지 그것만 딱 신기면 되거든. 그리고 오늘은 개념만 잘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 5번이 제일 중요하다 했죠. 쫙 내려서 마지막에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줄쳐 저당권 전세권이 행사된 경우 돼 있죠. 저당권 전세권이 행사됐단 말은 계매가 들어가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459페이지 저 위에 의 부분에 니은을 봅니다. 예컨대 갑이 1만 평방미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줄쳐 그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당권이 실행됐다. 계매가 들어갔죠? 계매가 들어가는 바람에 매수인들이 어떻게 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아까 여기서 본 거하고 똑같다, 그죠? 아까 여기서 갑이 A로부터 1억을 빌리고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저당권이 붙은 땅을 누가 샀다고? 매수인이 산 거예요. 매수인이 샀는데 그 뒤에 매도인이 1억을 변제를 안 하는 바람에 채권자가 계매를 실행했고 제3자가 계매를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을 못하게 됐다고. 그럼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을 못하게 되면 비로소 매도인에게 뭐라 한다고? 네가 돈 안 받는 바람에 내가 소유권 취득 못하게 됐으니까 책임지세요. 요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저당권 전세권 실행을 통한 담보 책임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요건 내려서 매매 목적물에 뭐가 붙어 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두 개 내용이 똑같으니까 저당권만 보시면 돼요. 전세권은 별도로 볼 필요 없고 지금은. 그래서 내려가서 기억 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줄치고 그 다음 동그라미 A번 꼼꼼히 보셔야 돼. 위 규정은 그렇죠.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 안 한다? 담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정된 것만으로는 문제될 게 없어요.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B번 그러나 그렇죠. 저당권이 실행된 단계에서는 다르다. 실행되었단 말은 계매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밑에 줄 계매 절차에서 제3자에게 부동산이 경락됨으로써 그렇죠.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애초부터 취득할 수 없거나 또는 일단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해야 되는 경우, 이 말이 중요하죠. 그때 비로소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12번은 지금 안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도 크게 볼 필요 없고 전세금이 설정된 경우도 지금 안 봐도 됩니다. 끝까지 해서 5개를 봤습니다. 그 다음 넘어서 461페이지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 되어 있죠. 물건 하자는 아까 몇 가지가 있었죠? 특정물 매매가 있고 불특정물 매매가 있다. 먼저 특정물, 불특정물 요 개념부터 알으셔야 돼요. 특정물, 그 말은 딱 특정된 물건으로 이행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구상에 똑같은 것이 2개 있다, 없다? 없다. 딱 하나밖에 없다. 이런데 특정. 딱 특정. 그러니까 부동산은 특정물이야, 불특정물이야? 부동산은 똑같은 부동산이 2개 있을 수가 없죠. 그죠? 특정물입니다. 특정. 공장에서 생산된 TV, 특정물, 불특정물. 신제품 TV. 신품 TV는 불특정물이죠. 똑같은 게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지. 신품 TV는 아직 출고가 되기 전의 상태니까 소비자 손으로 넘어가기 전의 상태의 신제품 TV는 같은 라인에서 생산된 TV는 동일한 물건을 봅니다. 가치가 동일한 물건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불특정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정물, 불특정물. 그럼 신품 TV는 불특정물이고 중고 TV는 어떨까요? 요거는 불특정물, 종류물이고 중고 TV는 지구상에 똑같은 것이 많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똑같은 거 하나밖에 없지. 공장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소비자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품질이 같다 다르다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TV를 험하게 쓰는지 아니면 깨끗하게 쓰는지에 따라서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면 품질이 같아 달라.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니야. 신제품 자동차는 품질이 똑같다고 취급되지만 소비자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자동차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자동차의 품질이 같다 달라. 달라지는 거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뭐 거리를 많이 달릴 수도 있는 거고 적게 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중고 TV는 뭐다? 똑같은 것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특정물을 내려보시면 되겠죠. 문제놈이 구별 잘 하셔야 돼. 특정물, 불특정물. 중고 TV를 샀는데 소리는 나오는데 화면이 안 나온다. 무슨 하자? 특정물, 불특정물. 특정물 매매에 대한 하자고 신품 TV를 샀는데 소리는 나오는데 화면이 안 나온다. 그럼 뭐지? 불특정물 하자에 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완전물 거부청구권이에요. 완전물 거부청구권. 완전물 거부청구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바꿔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중고 TV를 샀는데 화면이 안 나온다. 지구상에 똑같은 것이 하나다, 여러 개 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꿔주세요.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특정물은 완전물 거부 청구권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게.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기존의 TV 매매 계약은 해지를 하고 마음에 드는 TV를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 돼. 그런데 신제품 TV가 소리가 안 나온단 말이지. 바꿔주세요. 돼, 안 돼? 똑같은 게 많이 있어, 없어? 똑같은 게 많이 있죠. 그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완전물 거부 청구권이 된다고. 됐죠? 그리고 권리하자는 담보책임 행사 기간이 대체로 1년인데 물건 하자는 담보책임 행사 기간이 6개월입니다.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야. 자, 건물을 샀는데 누수가 심합니다. 곰팡이가 피고 오면 난리야. 권리하자다, 물건 하자다. 건물을 샀는데 누수가 심해가지고 사용에 피해를 입었다. 물건 하자, 권리하자. 물건 하자죠. 물건 자체에 하자 있는 거예요. 권리에 아무 하자 없죠. 그것이 남은 것도 아니고 양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뭐 저당권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건에 하자입니다. 하자 기간이 몇 개월? 6개월. 그 하자 사실을 안 때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6개월 넘어버리면 담보책 물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없다. 그렇게 하고 싶다. 여기 이제 특정물, 불특정물, 완전물 거부 청구까지 왔습니다. 이제 책을 한번 봅시다. 요건봅니다. 하자의 존재. 둘째 줄. 예컨대 주택을 매수했는데 그 주택에 균열이 있거나 신제품 자동차를 대리점에서 매수했는데 엔진에 결함이 있다.
전부 다 무슨 하자? 물건 하자죠. 근데 차이점이 신제품 자동차는 특정물, 불특정물. 불특정물이고 주택은 특정물이죠. 거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건의 하자다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서 담보책임 봅시다. 손해배상 청구권 매수인이 언제나 달성 여부와 뭐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그대로 읽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해제권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뭐 해제를 할 수 있고 행사기간은 몇 개월, 아까 6개월 했죠.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종류물 매매에서 목적물에 하자 있는 경우가 되어 있다. 넘어가서 요건 봅니다. 종류물 매매, 즉 불특정물 매매에서 특정이 있기 전에 매도인이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단계에서는 담보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특정이 되고 난 후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담보책임이 문제된다. 이래 되죠. 그러니까 신제품 자동차나 TV를 사러 갔죠. 그리고 이제 가서 카탈로그 보고 전시된 자동차를 보고 요걸로 주세요 찍었죠. 그지? TV를 사러 갔는데 또 보다가 요 TV를 주세요 했다고. 그럼 이게 뭐가 된 거야?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그 TV가 매매 목적물로 특정이 됐다고. 특정이 돼가지고 넘겨받았는데 지금 하자가 있다. 그게 뭐야? 그게 이제 종류물 매매다. 그게 불특정물이에요. 그래서 특정되기 전에는 뭐 어떤 걸 사는지 모르니까 하자 담보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없고. 그래서 담보책임 내용은 뭐 똑같습니다. 특정물 매매에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그까지가 무슨 말이에요?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미연이에요. 완전 물거부 청구권 줄 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그걸 하지 않고 잘 노는 TV로 바꿔주세요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완전 물거부 청구입니다. 이에 가름하여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의 거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랬잖아. 신제품 TV나 신제품 자동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 물거부 청구를 행사할 수 있고 기간은 몇 개월? 하자 사실의 안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 그 책에 혹시 또 여러분이 또 오해를 할까 봐서 461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461페이지 그 팔레 박스 바로 위에 아까 신행자동차 있죠, 그죠? 신행자동차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 그게 어디에 들어가야 돼? 뒤로 넘어가서 종류물 매매에 들어가는 게 지금 그 특정물 매매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큰 타이틀이 뭡니까? 쭉 올라가서 제일 위에 양가로 1번 특정물 매매에서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게 왜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죠? 그러면 신제품 자동차는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그 바닥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근데 이 잘못 들어간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딱 묶어도 또 혹시 그따 대놓고 나중에 신행 자동차도 특정물 매매에서 우리가 봤는데 이래서 하면서 문제 풀러가지고 어멍이 또 놓으면 안 된다니까. 그걸 묶어가지고 어디로 돌려야 될까? 뒤에 양가로 2번 종류물 매매에서 목적물에 하자 있는 경우로 돌려줘야 돼, 그게. 얘가 이제 잘못 끼어 들어간 거야, 그게. 얘가 잘못 들어갔으니까. 심장 가면 별게 다 보입니다, 그게. 꼭 안 좋은 게 눈에 빨리 띄고 말이지 생각이 나고 이렇다니까. 심령은 얼마나 자기가 방정스러운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이 되려고 하면 뭡니까? 좋은 것만 생각이 나고 시험이 안 되려고 하면 뭐야? 방정스럽고 말이죠. 또 그 틀린 질문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게 희한하다니까 그게. 그게 운빨인 것 같아. 시험을 쳐보면요, 그 공부를 못하는데 될 확률은 적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데 떨어질 확률은 높아요. 그 희한하다니까. 공부를 못하는데 될 확률보다는 공부를 잘하는데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니까. 희한하다니까. 왜 그럴까? 시험장에서는 정상, 비정상.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 다 돼야 될 사람도 떨어지고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면 떨어질 사람도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지 실력 갖고 시험 치면 저 사람 떨어져야 되는데 된다니까. 그 해피는 내가 딱 틀린 걸 또 구제를 해준다든지 떨어지는 사람은 뭐야? 내가 딱 맞춘 걸 또 구제해 주는 거예요. 점수도 안 올라가는 거야 또 그게 시험 운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쳐보면 전부 다 어디에 붙어 있다고? 60점 요 커트라인 선에 거의 다 몰려 있거든. 55점에서 65점. 요 쉽게 10점, 10점 사이에 거의 사람들이 몰려 있어. 보통 요 제일 많지. 60점이 요리면 제일 많지. 그러니까 한 개 삐끗하면 떨어지고 한 개 구제해주면 또 올라가서 빨랫줄에 걸려가고 합격하고 이랬다니까.
시험이 요직입니다. 올해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 또 모의고사 시험인데 막 전국 1등 하고 이런 사람도 떨어져가지고 막 죽상이 돼 있더만 민법 한 개 구제해 줬잖아 올해. 전부 정답 해줬거든. 그래 그게 딱 걸려가지고 올라간 거야. 합격했다니까. 그 올해 2차는 합격했는데 1차가 떨어진 거야. 얼마나 아프겠어. 그럼 깡이거든. 그래가지고 한 달 발표 날 때까지 막 죽상이 돼 있더만 학교에서 발표 나니까 막 좋아가지고 말이지. 한 개 올라간 거야. 한 개 올라갔어. 완전 막 빨래줄에 댕강댕강 하다가 이제 살아남았지. 그게 지역 복인가 봐. 그런 게 있다니까. 완전물 거부 청구권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채권, 갱매 이런 것들은 채권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뭐 나중에 안 볼 거고 나중에 갱매는 좀 볼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어려워. 그래서 갱매는 공부 좀 다 하고 나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467페이지 제로에 보면 담보채무 면제 특약돼 있죠. 그죠? 아까 요 기초에서 우리가 본 거예요. 요거 이제 기본에서 적어줘야 되는데 저 뒤쪽으로 지금 우리 책에는 빼놨네. 타이틀을. 지금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담보채무는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면책 특약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째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책을 쓸 때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이렇게 하지 말고 뭐다? 임의규정이므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쓰는 게 좋아. 부정적으로 쓰지 말고.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특약으로 그 책임을 가중하거나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다. 이러면 매끄럽게 그냥 쭉 넘어갈 거죠. 아니므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그 하자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책 특약을 했다면 이거는 효력이 있다 없다? 그건 효력이 없다 했죠. 그래서 법정에 올라와서 584조 첫째 줄 끄트머리 줄을 쳐볼까?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 성질 또는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돼 있죠. 그러니까 면책 특약을 할 때 이미 매도인이 브레이크가 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책임 면제 특약을 맺었다면 이거는 무효다 이런 뜻입니다. 효력이 없고. 그렇게. 그 다음에 동시행 환매권 이것도 지금 안 봐도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환매 봅시다. 환매. 이것도 조금 쉬었다 합시다.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 조금 쉬었다 합시다.